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경기 하남에서 열린 야간 마라톤 대회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 미흡한 대회 운영으로 큰일을 치를 뻔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하남 미사경정 공원에서 열린 야간 마라톤 대회. 어둠을 뚫고 수많은 참가자들이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대회 도중에 구급차가 등장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대회 참가자들이 온열 질환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겁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구급차와 회복지원 버스 등 10여 대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지만 1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9명이 현장에서 수액을 맞는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남시와 소방당국이 주최 측에 마라톤 대회 중단을 요청해 행사는 조기 종료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음료가 부족해 마시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컵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고 또 물을 미스트라도 좀 뿌려주는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은 좀 준비가. 행사 영상이 올라온 인터넷 게시물에도 야간 대회인데 조명이 부족했고 경로가 좁은데도 너무 많은 참가자들을 받아서 혼잡했다는 등 미숙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하남 조정경기장 일대 10km를 뛰는 행사에는 10,000명가량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회가 시작된 저녁 7시쯤 하남의 당시 기온은 31.4도로 지난달 31일부터 2주 넘게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렇게 밤에도 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으면서 서울과 부산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열대야가 27일째 이어졌는데요. 폭염에 폐사하는 가축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말복도 지났는데 밤에는 좀 시원해지겠지 하는 기대는 허사. 좀채 가시지 않는 무더위에 잠 못 드는 밤이 늘어만 갑니다. 열대야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집에 있기 좀 덥고 답답하고 그래서 운동할 겸 한강 공원에 나왔습니다. 밤에도 많이 더워서 땀 계속 닦고 다니고 있어요. 땀이 너무 많이 그냥 너무 힘든 것 같아요. 21세기 최악의 여름이라 했던 지난 2018년에 26일 연속 열대야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열대야가 시작된 서울에서는 무려 27일째입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가장 긴 기록입니다. 부산 역시 지난달 25일부터 23일째 열대야가 이어져 관측 이래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는 한 달을 넘겨 33일째 열대야입니다. 지난 2013년 44일, 2016년 39일에 이어 2012년 지난해와 같은 기록입니다. 목이 입이 비뚤어진다는 절기인 처서 22일을 지나면 차츰 열대야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찜통 더위 속 온열 질환자도 속출해 16일 하루만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43명이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누적 환자 2,7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1명 추가로 생겨 23명이 됐습니다. 무더위로 폐사한 가축은 9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6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가금류 84만 8천 마리, 돼지 5만 2천 마리가 죽었고 양식장에서는 우럭과 넙치 등 어류 127만 8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그제 낮 12시 반쯤 충남 예산군 고덕면의 주택 옆 창고에서 80대 여성 A씨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열사병으로 인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지난 9일 태안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주시 버스터미널은 연간 14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입니다. 하지만 대합실에는 몇 년째 제대로 된 냉방시설 없이 선풍기 2대가 전부여서 무더위에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허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25개의 노선 버스가 드나드는 제주시 버스터미널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대합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엔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터미널 대합실에 설치된 냉방장치는 선풍기 2대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2개 대합실에 달랑 1대씩 뿐입니다. 대합실 사방에 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도록 해뒀지만 더위를 쫓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풍기가 이쪽에 하나 하고 요거만 2군데 끼기 나와서 그러니 너무 막 더워서 사람들 덥다 놓으면 회전을 시키자니 자기 앞으로만 해본 거라. 그거 가지고 싸운 거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연신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내고 시원한 음료로 타는 목을 달래며 휴대용 선풍기 사용과 부채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대합실 안과 밖의 온도차가 사실상 없다 보니 바람이 부는 야외 그늘에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터미널을 찾은 관광객들은 열악한 환경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휴 맞아가지고 이제 관광을 왔는데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희 관광객들한테도 그렇고 여기 터미널이 조금 많이 덥고 열악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터미널 내부 2곳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별도 냉난방 휴게실이 마련돼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표소로 오인하거나 눈에 띄지 않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내여도 더운데 저쪽에 있는 거 말해주셔서 알게 됐어요. 좀 크게 해놓거나 아니면 들어올 때. 이 같은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이 민간시설이다 보니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행정의 투자와 지원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관광 제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올 여름엔 찜통더위로 녹조까지 극성입니다. 충청 지역의 상수원인 대청호 등에 올해 첫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서 식수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폭염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녹조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짙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소양호가 녹색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대청호는 쓰레기와 녹조가 뒤엉켜 말 그대로 엉망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쓰레기 유입이 늘어난 데다 찜통더위까지 이어지면서 녹조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6일에는 대청호와 보령호에 올해 첫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경계 단계는 남조류 세포수가 1ml에 1만 세포 이상일 경우 내려지는데 대청호는 이미 지난 12일 기준 8만 세포를 넘었고 보령호는 6만 세포에 육박했습니다. 문제는 녹조가 수중 생태계는 물론 식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즉각 취수원 쪽으로 녹조가 흘러들지 못하도록 녹조 차단막을 설치하고 녹조 제거선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우리가 녹조를 빨아들여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녹조만 흡입을 하고 그냥 물로 배출되고. 환경부는 이미 지난 봄부터 녹조 중점 관리 방안을 마련해 대응에 나섰지만 이례적인 폭염에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녹조 제거선을 확대해 배치하겠습니다. 녹조 제거선을 작년 18대에서 올해 총 35대까지 늘려 취수원 주변에 배치해서 취수원 관리에 안전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녹조도 폭염과 함께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찜통더위로 힘든 상황에서 수돗물 안전까지 위협받을 경우 주민들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식수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가 회사의 업무 배정 시스템 문제를 언론에 알렸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서 회사 이미지를 손상했다는 입장인데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징계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표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통신사 자회사 소속인 인터넷 설치 기사 A씨. 통신사 고객들의 집을 방문해 인터넷과 TV, 전화 등을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12건의 작업이 배정되는 등 시간 내 처리하기 힘든 양의 작업이 할당된다며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한 집당 진짜 빠르게 한다고 하면은 3, 40분 보통 소요가 되고 그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 보면은 저희가 어쨌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이제 최우선 서비스를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보도가 나가자 회사는 기사에 나온 업무 일정표 사진과 전산 시스템을 비교해 A씨를 찾아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오셔가지고 상담이라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오셨는데 기사 내용 때문에 왔다고 이제 결국 지난 5일 A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사측은 A씨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업무 배정만 한 번에 됐을 뿐 1시간 안에 12건을 모두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며 방문 시간은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업무 일정표를 유출해 회사의 정보보호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반발합니다. 고객들은 배정된 시간에 방문하는 것으로 아는 만큼 시간 조정이 쉽지 않아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는 이제 저는 4시에 예약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외출을 하거나 이제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제보를 이렇게 처벌하는 게 타당한지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한 징계를 내리려면 영업비밀이나 정보가 중징계를 내릴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공익적 제보인 경우에는 징계 양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A씨는 회사를 향해 징계에 앞서 근본적인 업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어젯밤 9시 25분 인천공항에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갈 예정이던 하와이안 항공 항공기 이륙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승객 27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엔진 결함 문제로 출발이 지연됐고 승객들은 기내 안에 3시간 가까이 대기하다가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승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오늘 밤 9시에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0대 택시기사가 몰던 차량이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젯밤 11시 반쯤 인천 만수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 건물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가에 입점한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집을 모두 태운 뒤 2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제 저녁 도로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나는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포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덮개를 씌운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무서운 기세로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안간힘을 쓴 끝에 불은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독 전기차에서 불이 자주 나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만대당 화재 건수는 내연기관차가 1.9건, 전기차는 1.3건이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지하주차장 사고처럼 불 끄기가 어렵고 피해가 커서 전기차 화재가 두드러져 보인 측면이 큽니다. 지하주차장 화재를 일으킨 벤츠 차량에 중국산 파라시스 제품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지만 모든 중국산 배터리에서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산의 경우 제품 불량률 같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산업에 지장을 주는 배터리 화재나 차량 관련 안전사고 이슈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 알려지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 정부 권고로 20개 전기차 브랜드에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지만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업계에서 배터리 안전을 더 신경 쓰게 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려고 배터리부터 고민을 많이 하니까 선순환 효과는 생깁니다. 서울시는 과충전을 막기 위해 다음 달 말부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게 권고했습니다. 순식간에 온도가 치솟아 불 끄기를 어렵게 하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막기 위한 건데 화재 규모를 줄일 수는 있지만 화재 발생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차량 엔진룸 등을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났다는 소식에 놀란 주민 10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차는 전기차는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엔 충북 청주시 주성동 주성사거리에서 53살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를 포함해 모두 6대가 부딪혀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당정에서는 한 대표가 강조해온 취약계층 폭염 지원책과 청년 고독사 문제 대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와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등 다른 현안들도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바탕의 지역 경선 결과와 권리당원 ARS 투표,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발표합니다. 마지막 지역 경선까지 마친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90% 가까운 득표율로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었지만 최고위원 경선은 막판 순위가 요동치며 혼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쯤 국정브리핑을 열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윤 정부 핵심 정책들의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국회 막판에 무산된 연금 개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반기 국정기조를 엿볼 수 있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통일 대한민국 화두를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는 게 먼저라며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까지 더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초쯤 2번째 국정 브리핑에 나섰는데 특히 연금 개혁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안의 핵심 키워드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 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중장년층보다는 늦춰 천천히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출산 여성 등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도 제시할 예정인데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로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조개혁이 동반된 이런 개혁안으로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의 인상안으로는 7, 8년 연장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연금개혁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건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제시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돌출 발언과 막말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현재 국회의 모습은 대치 정국의 수준을 넘어 내전 수준이란 지적까지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탄핵 청문회장.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정모위원회 소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집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여기는 정부가 아니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 정부를 하더라도 본인은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인데 송 의원 발언에 전 의원은 거친 표현과 함께 대통령 부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만나는 거 보세요. 챙겨한 줄 아세요? 소관이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챙겨한 줄 아세요? 여기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준 당 최고위원 경선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전 의원이 당성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내뱉은 발언이란 지적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22대 국회 들어 이런 막말이 부쩍 잦아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 끝에 개원 뒤 28일이 지나서야 구성된 주요 상임위와 일상화되다시피 한 청문회가 고성과 삿대질의 주 무대가 됐습니다. 장관급 인사를 상대로 한 사흘 연속 인사청문회란 새 역사를 쓴 과방위에선 탈북자 출신 의원을 향한 다소 부적절한 언행도 연출됐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최 의원은 곧장 머리를 숙였습니다. 법사위에선 여당 의원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공식 석상에서 서로를 겨냥해 빌런, 즉 악당으로 표현하는 건 예산일처럼 치부됐고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저는 이거 위원장님께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빌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와 반대로 많은 국민들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대당을 싸잡아 정신 나갔다고 표현하며 대정부 질문이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이 안 나갔습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이후 파행 원인을 두고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것도 습관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이 거침없는 표현과 막말이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모처럼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가 실상은 따가운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억지로 손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인 오늘 새로운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명의의 새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 성명에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발족의 취지와 그동안의 성과, 앞으로의 문제의식 등이 담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최근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등 미국과 일본 정상의 교체와 무관하게 한미일 협력이 계속된다는 의지를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회의 합의 사항이었던 연례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는 10월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미가 내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후반기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진행합니다. 올해 연합훈련에서 야외 기동훈련이 48차례 진행되는데 여단급 훈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에선 여단급 야외 기동훈련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UFS 연습 때 4건이었던 여단급 훈련이 올해 상반기에는 10건이었다가 이번에는 1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연합훈련 부대의 규모가 대대급보다 1,5배 이상 큰 여단급으로 확장하는 양상입니다. 많은 한미 장병들이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릴수록 훈련의 효과도 높아지고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 동맹은 대응 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UFS exercise will reflect realistic threats across all domains, such as the DPRK's missile threats, and will take in lessons learned from recent armed conflicts.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연합훈련은 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별도의 연습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시 대비 연습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북침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을 쏟아내온 북한이 이번에도 대응 도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부가 넉 달째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같은 달 발표에서 내수가 부진하다고 평가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해 여전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제조업 호조세에 설비 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한 건 지난 5월 이후 넉 달째입니다. 하반기엔 고금리 고물가가 완화하면서 실질 임금이 늘고 방한 관광객 증가와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같은 달 보고서에서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에 그친 가운데 투자도 둔화하는 등 내수가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물가와 경기 상황에 비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내수 회복은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석 달 만에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경우 내수 회복이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으로 50%대 성장을 보인 데 힘입어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2분기 소매 판매는 승용차와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줄며 1년 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설비 투자도 0.8%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내수 보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8월 18일 오늘은 쌀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면서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인데요. 농식품부와 유통기업들이 쌀 소비를 살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은 쌀의 날입니다. 우리 주식인 쌀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 제정되어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약 56.4kg, 4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확산하고 외식 문화가 변화하며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좀 탄수화물은 줄이고 라면이라든지 쌀을 제한 음식을 대체하는 상품들이 맛있게들 나와가지고 쌀을 소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쌀 한 톨이 시중에 나오기 위해서 농부의 손이 88번 거쳐야 한다고 해서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떨어지는 이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유통기업들도 함께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식품기업들이 주목한 것은 쌀로 만든 과자나 면 등 가공식품입니다. 지난해 식품업계가 사용한 가공용 쌀은 약 82만 톤, 2022년의 70만 톤보다 무려 18.2%가 늘었습니다. 최근 햇반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 제품까지 나오면서 제품군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밀가루처럼 바로 가루로 사용할 수 있는 품종 가루쌀 사용 촉진에 나섰고 라면, 볶음면부터 피자와 빵, 만두까지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농협도 쌀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 5만 톤 규모의 쌀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은 밥심 하나로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쌀이 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농협은 범국민 아침밥 먹기 등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주식 쌀, 우리의 귀중한 쌀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나섰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농촌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말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불법 체류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게 현실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무단 이탈이 거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그 비결이 뭔지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3배,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가장 넓습니다. 전국 어디나 비슷하지만 농사지을 젊은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읍내서 멀지 않은 시골 마을 고추밭, 필리핀에서 온 계절 근로자들이 붉게 익은 고추를 수확합니다. 뙤약볕 푹푹 찌는 하우스, 토마토를 따는 일도 이들 몫입니다. 생활 어떠세요? Masaya po. Masaya na mahirap kasi mayroon pong kikitain dadalhin sa pamilya. 대화만 좀 안 된다 뿐이지 재밌어요. 그러니까 농담도 잘하고 장난도 하고 저희 아들 또래거든. 일할 외국인이 없으면 농촌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건 이제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불법 체류에 연결되는 무단 이탈입니다. 올해 홍천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200여 명, 강원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무단 이탈자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작년엔 딱 2명,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92명 가운데 75명이 도심 공장 등으로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예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에 거주 중인 결혼 이민자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군청 직원이 해외에서 면접도 진행했습니다. 인력 중개업자, 이른바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입국한 뒤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관리를 위해 해당 국가 공무원을 파견받고 지역 거주 결혼 이민 여성을 통역 도우미로 고용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 그래서 요즘은 우리 계절 근로자가 아픈 거 너무 많아요. 예산을 배정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 적응을 위해 해외 현지에 어학당도 개설했습니다.
민원 서비스 역시 바꿨습니다. 곳곳에 설치한 무인 민원 발급기가 대표적입니다.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베트남어나 필리핀어 등을 표기했습니다.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우리 농촌에서는 그 공간을 채워줄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지금 그 공간을 채워주는 분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는 파견 근로자 국격도 더 다각화할 예정.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 속에 적극적인 자치단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올 상반기 한국을 찾은 여행객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91.3%까지 회복됐습니다. 드라마나 SNS 등으로 접한 한국인의 일상을 똑같이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이들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여행 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라마 속 한국어 배우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굳이 언어 수업을 듣는다는 게 이상할 만도 하지만 이들에게 한국어 수업은 외국어 공부가 아니라 한국 생활과 문화체험 기회입니다. Yeah, it's like you're an actress, I don't know, and you can learn like that with playing, and it's very fun, and I like that, yeah. I feel when I hear the Korean language, it's like a song. For me, it's like a song, it's very beautiful. 단체 쇼핑 관광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K 콘텐츠 속 한국이 궁금해 방문하는 사람이 늘면서 일상 체험형 관광이 인기를 끄는 겁니다. 실제 외국인 한국 여행 플랫폼에서 올 상반기 퍼스널 컬러 등 개인 스타일링 상품의 외국인 결제액이 20배나 뛰었고 Yeah, the makeup here is like totally different than in Poland. In Poland it's like more strong usually, and here it's more youthful. And for me, at least, Korean makeup suits me more. 치킨과 빙수 등 배달 음식 시키기와 사주 카페, 증명사진 촬영은 물론 길거리 음식과 도심 속 하이킹 같은 일상도 인기입니다. The idea of getting to know about your future in a foreign land. That is the most exciting part. 문제는 이런 체험형 관광 상품이 부족하다 보니 여행객 수에 비해 매출 회복이 더디다는 것. 최근 서울시는 컬처라운지를 통해 체험 수업을 제공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관광객 간 교류를 돕고 있는데 별다른 홍보도 없이 SNS와 입소문을 타고 개장 2달 만에 3,000명이 찾는 등 해외 배낭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고 서울 달과 한강, 도심 축제도 힘을 쉬는데 이렇게 K 콘텐츠를 넘어 개별 관광객을 모으고 즐길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재방문 유학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목표는 이제 70%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상품 구매도 매우 높아지고 또 재방문율 의사도 높아지고 여러저러 이제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불어 체험 상품을 고급화하고 미용과 의료, 가족 관광 등 고부가 가치 상품도 확충할 필요가 큽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미술품 경매 시장이 열릴 때마다 완판 행진을 기록하는 우국원 작가가 3년 만에 국내 팬들을 찾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작품 곳곳에 3살배기 딸에 대한 아빠의 마음을 담았는데요. 김정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화려한 숲속 풍경, 알록달록한 색감의 귀여운 캐릭터, 세련된 글자까지 더해져 무척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홀린 듯 작품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면 이내 펼쳐지는 섬뜩한 잔혹동화.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유명한 우국원 작가의 신작 월든 시리즈입니다. 공간을 압도하는 크기, 더 두꺼워진 표면 질감은 몰입도를 높이며 옆에서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거대 캔버스에 물감을 한껏 올리다 보니 성인 6명이 들어야 할 만큼 무게도 상당합니다. 중간에 붓으로 떠서 올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게 좀 불편해지니까 다른 도구를 쓰기 시작하고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물감을 위에서 거의 붓듯이. 일본 우키우의 거장 호쿠사이 그림에 성경을 융합한 발상. 진중한 성경 구절에 성업적 캐릭터가 뜬금없을 것 같지만
묘한 조화를 이뤄내며 작가 특유의 위트가 읽힙니다. 경매시장 인기 작가 우국원. 가깝게는 올 2월 서울 옥션 경매에서 120호 크기 작품이 2억 4천만 원에 낙찰됐고 앞선 2021년 9월 K옥션 경매에서는 1,500만 원에 시작한 작품이 치열한 경합을 거쳐 무려 15배 폭등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중들이 왜 좋아하는 것 같냐고 작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좀 실감이 나죠. 운이 좋다라고 저는 아직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인 나의 우주는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주제이자 3년 전 태어난 딸 이름이기도 합니다. 딸의 탄생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는 작가는 그림 곳곳에 딸에 대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강렬하게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을 처음 느껴봤던 것 같고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상한 감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감정에 대해서 좀 놀라워서 그냥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에 시간을 쏟으면서도 노력형도 천재형도 아니라는 작가. 우국원 개성을 한껏 녹여낸 대형 작품들은 벌써 다음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예능을 다큐로 받지 말라는 말이 있죠. 예능의 소재가 주로 재미를 강조하다 보니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걸 함축한 건데요. 최근 이런 말이 무색하게 사회적 이슈나 사건, 사고를 주제로 한 새로운 예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충격을 줬던 사건을 재구성해 연예인들이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호응하는 출연자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스타입니다.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한 뒤 이와 비슷한 성향을 가졌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을 비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사 교양으로 분류되던 사회적 이슈와 사건 사고가 예능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범죄 예능 혹은 다큐 예능으로 불립니다. 지금은 시청자한테 굉장히 친숙한 연예인들이 스토리텔러로 등장을 하게 되죠. 요즘 트렌드가 이제 그러한데 이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얼마나 몰입감 있게 또 자기 이야기처럼 전달할 수 있느냐. 뉴스에서 볼 수 있던 CCTV나 블랙박스를 활용한 예능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서 현직 형사나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연예인들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손해배상 문제를 풀어줍니다. 새로운 예능은 큰 비용과 사전 준비가 필요한 버라이어티 예능, 출연자 섭외에 제약이 많은 리얼리티 예능과 비교하면 그 장점이 뚜렷합니다. 바로 가성비입니다. 범죄 스토리텔링 예능이 제작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이 시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능도 다양한 코드하고 합쳐지고 기존 예능보다 현장감 있고 매번 바뀌는 소재도 장점입니다. TV에 이어 유튜브와 글로벌 OTT에도 진출하고 있어 다큐, 범죄 예능의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스타 공영주입니다.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주택과 인근 창고에 이스라엘군의 로켓이 떨어져 일가족 15명을 포함해 최소 18명이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민방위국 대변인은 현지 시간 17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 알-자와이다에 있는 주택과 창고를 공습해 최소 1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자정 직후 로켓 3발이 주택에 떨어졌다면서 공습으로 무너진 집과 창고에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40명 이상의 민간인이 대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최근 로켓이 발사된 가자지구 중부의 테러리스트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히고 이번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 관련해 이스라엘 대표단은 인질 석방 협상 진전 가능성을 신중히 낙관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지난 5월 미국이 내놓은 방안에 기초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총리실은 또 미국과 중재국이 하마스에 강한 압력을 가해 반대를 극복하고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선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 틱톡의 몸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젊은 유권자를 잡기 위해 틱톡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만들었던 지난 4월의 분위기와는 딴판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She would say to us,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you young people.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You exist in the context. 뜬금없이 터진 웃음과 서툰 몸짓이 인상적인 이 연설 때문에 미국 대선판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당시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틱톡을 통해 유행하면서 수많은 모방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 문법에선 약점이 될 수 있는 개성이 오히려 젊은 세대의 흥미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틱톡에 공을 들이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권투 선수와 대결 자세를 취한 영상은 순식간에 1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OV. 100 days left before President Trump delivers another knockout. Got a good stance. Loki, you got a jab, I think. That's pretty good. We're not messing with this guy. 4년 전엔 틱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했지만 지금은 경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틱톡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선 유세가 본격화하자 틱톡을 이용한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Young people are amplified using TikTok, memeing it up, the coconut memes and all that. Like it's harnessing that power, and Gen Z have waken up. 올해 미국 대선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생한 이른바 Z세대 유권자는 4,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Z세대를 누가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총재 선거를 다음 달 27일에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자민당은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고시를 다음 달 12일에 해 선거 기간을 기존 12일에서 15일로 늘릴 방침입니다. 자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대표 선출일이 다음 달 23일이란 점과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 총재 선거 일정을 이처럼 확정할 걸로 전망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고노다로 디지털상이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출마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기시다 총리에게 출마 의사를 알렸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됩니다.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 한미 연구진이 함께 개발한 망원경이 오는 10월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기일식 때만 볼 수 있었던 태양대기의 가장 바깥 부분인 코로나를 관측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태양의 가장 바깥 부분인 코로나. 태양 표면보다 100만 배 이상 어두워 개기일식이 아니면 관측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개기일식이 아닌 때에도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만든 태양망원경, 코로나그래프, 코덱스 덕분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형상만 촬영할 수 있었지만 코덱스는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를 하나의 기기에서 동시에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태양 반경의 3배에서 10배에 이르는 영역까지 측정할 수 있어 우주 날씨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기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온도 속도 분포를 찍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관측기입니다. 이번 연구는 한미 연구진이 공동 개발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2016년 태양권 물리 분야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후 2019년 대형 풍선을 이용한 망원경 지상 시험에 성공하는 등 8년 동안 한미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코덱스 통합 조립을 마치고 최근에는 발사전 최종 기능 점검까지 완료했습니다. 나사에서의 정책은 전 세계 국가가 갖고 있는 기술력, 어떤 과학적인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는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함께했던 연구원들도 이 프로젝트를 끝이 아니라 다른 또 프로젝트에 가서 또 많이 기여들을 하고 있어요. 오는 10월 미국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인 코로나 그래프는 약 한 달여의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운영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영국 런던의 문화예술 전시 공연장 서머셋 하우스에서 현지 시간 17일 정오쯤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차 20대와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물의 연식과 구조 때문에 초기 진화가 어려웠으며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소방당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서머셋 하우스 측은 직원과 방문객을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불이 난 서쪽 건물은 주로 사무공간이고 미술작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템스 강변 워털루 다리 근처에 있는 서머셋 하우스의 현재 건물은 240여 년 전 지어졌으며 북쪽 건물에 있는 코톨드 갤러리는 고흐의 자화상을 비롯해 마네와 세잔 등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넓은 광장은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하며 2003년 영화 러브 액추얼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영석 신입 독립기념관장 취임식을 앞두고 광복회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행사 시작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은 김 관장이 뉴라이트 인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김 관장은 먼저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며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비방한 적이 없고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일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식민지 강점을 합리화하고 옹호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광복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공포를 해주고 이 인사가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에서 철회하라 이게요.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편향단체, 야권 등의 잇따른 광복절 경축식 불참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탈락한 것에 대한 이 광복회장의 목리에 불과하다며 철회 요구는 말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연 시각,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들은 백밤 김구기념관에서 별도로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광복회가 연 별도 기념식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게 넘기려는 모든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 선열에게 사죄하십시오. 여당은 이 같은 야권의 불참 행태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불참하셔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선 두동강난 광복절을 시작으로 역사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며 지금도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1도로 2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서쪽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1도, 대전은 26.4도, 대구는 25.2도, 울산은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광주와 대전, 대구 모두 33도를 보이겠고요. 청주와 안동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위 속에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